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10가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도대체 은설쌤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우리 포유토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이 수업만 들으면 점수가 오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공부 시간 할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LC 공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AC 공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RC 공부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RC 공부를 먼저 하다 보면 하루에 LC 공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냐면 RC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오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LC 공부는 내일로 미루는 거야. 그럼 하루에 여러분 LC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 LC 실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LC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린쌤이 최근에 인스타 그 피드를 올리셨던데 주말 동안에 몰아가지고 LC 공부를 한다? 그거 여러분 절대 안 늘어요, LC. LC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꾸준하게 여러분 적은 문제 양이더라도 매일 꾸준하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LC 공부를 먼저 하고 RC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러면 LC에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LC 문제 양이랑 오답 양을 RC보다 늘리라는 겁니다. LC 공부 60%, RC 공부 40% 이렇게 두라고 하는 게, LC 시간을 6시간 공부하고 RC를 4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지 말고, 여러분 예를 들면 LC 문제 양을 100문제를 푼다. 그러면은 RC는 한 6, 70 문제만 풀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LC는 100문제에 45분밖에 시간 안 걸리고, 그리고 요거 오답을 하는 것도 확실히 학생들은 RC보다 LC 틀리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LC 오답하는 시간이 RC보다는 조금 덜 걸릴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LC 공부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RC를 시간 들여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LC 100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어. 그럼 나머지 시간 여러분 예를 들면 한 4, 5시간을 RC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선생님 이론 공부 방법이랑 그 다음에 오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쌤 교재에 있는 이론을 공책에다가 다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필사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목적이 선생님 저는 작은 공책에다가 동사 형식을 적어서 이동할 때 보면서 암기하고 싶어요 라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뭔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모든 문장을 공책에다가 필사를 한다? 한 번 적는다고 어차피 다 암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 공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론 노트를 적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이론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는 여러분 너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 자꾸 이제 풀어보고 문제를 풀고 틀리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이론을 외워지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그 이론들을 머릿속에 주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 진짜 싫지 않아요? 주입식 교육?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자꾸 이제 주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어차피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고 틀리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었지, 이 동사가 이 형식이었지, 자꾸 이제 보면서 외워지게끔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하고 오답을 할 때는 웬만하면은 전문제 다 교재에다가 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 노트라고 해서 본인의 단어장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단어장은 부피가 작거나 크기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들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여러분 이 포인트 노트 대신 학생들 그냥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 이용 잘 하더라고요. 그 메모장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적냐면 내가 정말 몰랐던 문법 이론, 그 다음에 수일치 암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올 뒤에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지, 복수 명사가 들어가고 불가사 명사가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적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몰랐다 그럼 이 부분 적고 이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은설쌤이 알려주는 콜로케이션, 내가 몰랐던 단어 짝꿍들, 그 다음 몰랐던 단어만 적고 이제 그 단어장을 들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단어장이 시중에 파는 ETS 복화나 아니면 해커스 노랭이 그 단어장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생님 저 문제를 푸는데 알고 푸는 문제보다 찍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너 다 알고 문제 풀면은 만점 받아야지. 어떻게 다 알고 문제를 풀어? 배운 게 특히 얼마 안 된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는 문제가 훨씬 많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 이거 모른다고 문제 안 푸실 거 아니잖아요. 시험장 가서도 모르는 지문, 모르는 단어, 모르는 이론이 나왔어. 그때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안 푸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도 어떻게든 모르는 문제 풀려고 하실 거잖아요. 숙제를 할 때도 일단은 본인 감대로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오답을 할 때 내 감이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고 맞는지 오답을 하면서 교정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첫 단추부터 잘 꿰야 되는 게 기본 이론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오답을 하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선생님, 제가 단어를 보면은 단어 뜻은 다 아는데 실제로 문장이 있으면 그 단어 의미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단어를 모른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플 단어 의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질문하거든요. 애플이란 단어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사과라고 답하실 수 있잖아요. 이 단어 사과라고 다 못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모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 내가 100%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고민 없이 버퍼링 없이 그 단어 의미가 바로 나와야지 단어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이나 아니면 한국어 문장을 읽으실 때 그냥 쑥쑥 읽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국어 의미를 100%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으실 때도 한국어 읽듯이 여러분 단어 의미가 바로바로 떠올라야지 그 단어를 내가 비로소 알고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 단어 4가지 적어놨는데 바로 떠오르시나 여러분? endorse 무슨 뜻이죠? 하나 둘 셋. 네, 이 단어 홍보하다, 보증하다, 지지하다는 뜻이 있죠. 그 옆에 있는 단어 accommodation 하나 둘 셋. 네, 숙박시설이라는 뜻이 있죠. 그 옆에 있는 receptive 하나 둘 셋. 수용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있는 inadvertently 하나 둘 셋. 부주의로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바로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요. 그냥 고민하는데 0.00001초라도 고민이 된다. 그럼 이 단어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자꾸 보면서 외워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들어가는 동사들. 그 다음에 전치사 투를 붙이는 표현인지 투부정사 투를 붙이는 표현인지 이런 표현들 고득점 학생들은 다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거 모르고 틀려온 학생들이 고득점 학생들 중에서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으나 맞춰온 학생들은 다 암기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본인 자체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 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크게 많진 않아서 어떻게 보면 다 암기를 하고 문제를 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전념, 헌신, commitment 뒤에 전치사 to 붙인다 이런 거 다 암기를 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거죠. 파트 7 다 읽는 거 아닌가요? 자, 누가 파트 7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 여러분? 절대 다 읽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항상 질문을 먼저 봐야죠. 그럼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답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파트 7도 똑같아요. 질문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답을 구하러 가야지. 질문의 의도도 모른 채 지문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푼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여러분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질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 정답 구하러 간 다음에 보기 요렇게 순서로 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은 질문 유형에 따라서 질문 먼저 읽고 보기 먼저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보기 먼저 읽고 보기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네. 그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지문으로 간다. 요렇게 2가지 문제 푸는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 읽게 되던데요? 라고 질문한 학생들 600점대 또는 700점대 학생들이 많을 건데요. 그거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몰라서 또는 해석을 잘 못해서 자꾸 근거가 되는 문장을 그냥 지나치고 끝까지 대충 읽는 거예요. 근데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하고 문장을 진짜 예민하고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이 문장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 딱 한 문장만 읽고 난 다음에도 문제를 푸실 수 있거든요. 다 안 읽으면 선생님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습관성 걱정이죠. 자, 숙제를 할 때도 여러분 내가 다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체감을 해야 돼요. 근데 숙제할 때조차도 불안하다 보니까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딱 이 한 문장만 읽어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꾸 불안하니까 더 읽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숙제할 때는 많이 틀려도 되니까 이 문장에서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 문장 보고 나는 정답을 구하러 가봐야겠다. 보기를 봐봐요. 그리고 정답을 골라. 그리고 밑에 더 읽지 말고 넘어가봐요, 여러분. 내가 밑에 부분을 안 읽고도 진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도 자신 있게 이 문장만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실제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만점을 받으니까 자신 있게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이렇게 문제를 안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이렇게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파트 6는 다 읽는 지문인가요? 라고도 질문을 합니다. 네, 파트 6는 여러분 다 읽어야 되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파트 6는 형태 자체는 파트 5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독해 지문이라서 파트 6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가끔 마지막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오거나 첫 문장을 딱 읽어보고 주제가 바로 딱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토익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 토익 지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딱 첫 문장만 읽어보고도 아 이거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 뭔가 유추가 가능한 지문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안 읽는 부분이 생기기는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마음은 다 읽으려고 마음을 먹으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파트 6는 여러분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 함정을 내냐면 빈칸 주변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학생들이 있을 거야. 이런 학생들을 겨냥해서 오답 함정을 뚫어둡니다. 여러분 토익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도대체 이 출제자, 파트별 출제자는 어떻게 오답 함정을 뚫어두는지. 파트 6 같은 경우는 빈칸 주변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학생들, 그냥 잔머리 굴리는 학생들을 겨냥해서 오답 보기 함정을 뚫어두기 때문에 파트 6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8번째 여러분, 선생님 시간 줄이는 거랑 그 다음에 정확도를 네, 시간을 줄이는 것과 정확도를 늘리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나요? 라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당연히 시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토익은 속도전이죠. 200문제를 여러분 2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니까 얼마나 빠르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자, 숙제할 때도 여러분 그냥 느긋하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뭐 파트 5 문제 풀다가 화장실 갔다가 파트 6 문제 풀다가 저녁 먹다가 막 이렇게 느긋하고 태평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숙제할 때조차도 속도감 있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장 가서도 그 습관이 들어져서 속도감 있게 문제 푸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단 오답을 할 때는 충분히 시간 들여서 꼼꼼하게 문제를 푸시는 거. 왜냐면 속도감 있게 문제 풀다 보면은 숙제할 때 분명히 아 나 이거 실수였는데, 아 나 이거 아는데 문제 틀렸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한 부분들을 여러분 오답을 할 때 교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빈칸 앞뒤 둘 다 보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아 빈칸 앞에만 보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틀렸다, 이런 건 이제 아 시험장 가가지고는 정확하게 나 앞뒤 둘 다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본인만의 안 좋은 습관들을 교정을 해 나가는 게 오답을 하는 거랑, 일단 문제 풀 때는 감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감대로 빈칸 주변 보고 딱딱딱딱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되 오답을 할 때는 충분히 시간 들여가지고 꼼꼼하게 오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시간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우선 여러분 파트 5, 6에서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돼요. 물론 파트 7에서도 시간 줄이시는 방법이 있지만 파트 7에서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파트 5, 6 앞부분에서 시간을 줄이시는 게 훨씬 좋고요. 파트 7 한 문제당 1분씩 할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파트 5, 파트 6에서 최대 8분 내로 들어와야지만 한 문제당 1분씩 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두 개 합쳐가지고 막 10분, 막 12분 이렇게 되면은 파트 7에서 한 문제당 1분도 배정 못하고 몇 문제는 막 30초 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파트 5, 6에서 최대한 여러분 특히 파트 5는 뭐 예를 들면 3, 4분 내로 줄인다. 그럼 파트 7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어요. 파트 6도 문제 푸시다 보면은 시간 5, 6분으로 줄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트 7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한 60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앞에 파트 5, 6 시간 줄이라고 하는 게 다 여러분 파트 7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많이 줄여야지 내가 파트 7 문제 풀 때 긴 문장을 읽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파트 5, 6 어떻게 해야 시간 줄일 수 있나? 여러분 숙제를 할 때 많이 틀려도 좋으니까 감대로 속도감 있게 빈칸 주변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 문제를 푸실 때도 내가 문장의 어느 부분만, 예를 들면은 뭐 동사 어휘 문제다. 그러면 이 동사 어휘 문제는 아 뒤에 있는 목적어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어 자리 어휘 문제다. 내가 뒤에 있는 동사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네?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문장을 다 읽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어휘 문제 나왔을 때도 다 읽게 될 거거든. 시험장 가서도. 숙제를 할 때 진짜로 문장 다 해석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체감해야지 문장 해석을 다 안 하고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파트 5 출제자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로 어떻게 오답 함정을 내는지 알아요? 문장 다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겠지? 이런 학생들은 아 이런 오답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답 보기를 낼 거예요. 오히려 파트 5는 여러분 어휘 문제 다 해석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출제자가 여러분들 다 해석을 했을 때 고를 법한 그런 오답 함정들을 보기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래서 딱 정확한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어휘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돼서
네, 파트 5는 사실 전문장 다 해석하는 문제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자꾸 시험에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좋을까요? 그만큼 토익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고요. 기출 문제나 실전 토익에 있는 모든 파트 5, 6 단어는 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운에 맡겨야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험에 나오는 그 단어다. 그러면 다음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때 딱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요 단어 파트 7에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 reminiscent. 요거 무슨 뜻이죠? 여기 안에 scent라는 향기라는 그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향을 불러일으키는, 연상시키는 이란 뜻입니다. 연상시키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단어는 파트 5 130번에 나왔었죠. 당황시키는 이란 뜻이고요. 요 perplex란 단어는 사실 감정유발 동사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anecdote, 요거 명사로 일화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요 두 단어가 이번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contemplative, 요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요 단어 제가 모 강사 후기를 보니까 contemporary로 잘못 보셨나봐요. contemporary로. 그래서 뭐 현대적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얘가 이제 현대적인 동시대의란 뜻이고 contemplative는 사색적인이란 뜻이죠. 요게 요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여기는 contemplate가 심사숙고하다, 뭐 생각에 잠기다 뜻이라서요. 거기서 파생이 된 형용사로 사색적인, 명상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어 subdued, 요 단어가 요 단어랑 같이 출제가 됐었죠. 요거 두 개 다 여러분 파트 6에 단어가 있었어요. subdued란 단어는 억제된, 좀 차분한 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요 두 단어 파트 6에서 어떤 문맥으로 나왔었죠? 파트 6에 이 사람 페인팅이 temporary exhibit, 일시적으로 하는 그 전시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원래 이 사람 작품 자체는 이전에 작품들은 좀 대담한 작품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의 작품들은 좀 사색적이고 차분한 작품들이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맥에서 출제가 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시험장에 나오면은 오답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지, 모르는 단어들은. 파트별 출제자의 의도가 여러분 다 있어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문법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지, 문법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타동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출제자는 학생이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을 다 해석하고 있을 걸 알아요. 그래서 다 해석을 했을 때 연상될 만한 그런 어휘들을 오답 함정으로 뚫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어휘를 알고 있는지, 필요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문제를 푸는 센스가 있는지 판단하는 파트가 바로 파트 5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트 5는 문장을 여러분 다 해석을 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게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6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학생이 잔머리 굴려서 빈칸 주변만 보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출제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빈칸 주변만 보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위한 오답 보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트 6는 다 읽어야 됩니다. 파트 5는 제가 다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파트 6는 다 읽어야 되고 파트 6는 잔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파트 5는 잔머리 굴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빈칸 주변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지? 파트 5는 잔머리 굴리는 파트고요. 파트 6는 정말 정직하게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파트 7은 여러분 이 학생이 얼마만큼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센스가 있는지 판단하는 파트인데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어떤 학생들은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비슷한 단어가 보이는 보기가 있으면 고르고, 비슷한 문장이 보였다라고 하는 보기가 있으면 고르고, 이렇게 오답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답 보기를 낼 거예요. 네. 그래서 각 파트별 출제자의 의도가 있으니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